지난주에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 연휴 시작하는 금요일에 지난주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정말 방송 감이 없는 거죠. 이래서 일반인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새해 인사 같은 거 할 때 더 잘 되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인데 더 잘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전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여전하지 뭐 라는 이 말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전하다라는 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최근에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라이브로 와주신 분들 모두 다 2024년 역시 여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곳 없이 여전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큰 인생의 굴곡 없이 그냥 여전히 잘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프닝 멘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2월 17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 단톡방이 있어요. 저는 약간 정신사납고 신경 많이 쓰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 청취자 오픈톡방은 비공개방입니다. 그래서 검색이 안 됩니다. 혹시 라이브를 듣고 계시거나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 단톡방 궁금한데? 이러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누르면은 오픈 프로필 검색이 되거든요. 거기서 나이트 시네마요. 시 아닙니다. 쌍시옷 아니고 나이트 시네마 검색하시면은 그 제 개인 프로필이 떠요. 그걸로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면은 1대1 채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오픈톡방 URL이랑 입장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와서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신작 위주의 이야기가 조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그런 영화 주제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영화 관련 뉴스 같은 것들도 공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뭐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렇게 약간 민감한 이야기 있잖아요.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 많이 이견이 갈릴 수 있는 이런 이야기는 그거를 다루는 뭐 영화가 나왔다, 뭐 기류의 김대중, 뭐 아니면 건국정제 그런 것들이 나왔다 이럴 때야 뭐 한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평소에 갑자기 뭐 정치적인 이슈가 뭐가 생겼어 그런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유령 회원들 있잖아요.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매달 초에 그 전달 대화량 통계를 내서 대화량이 없는 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강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룰들만 좀 지켜주시면요, 뭐 얼마든지 뭐 자유롭게 소통할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 걸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건전한 토론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물론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건전한 토론이 된다면은 뭐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단톡방을 제가 경험해본 결과 건전한 토론으로 끝나는 꼴을 못 봤어요. 항상 그런 민감한 주제로 인해서 처음에는 약간 건전한 토론처럼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감정이 격양돼가지고 방 분위기 흐리고 그렇게 막 진행이 되더라고요. 단톡방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주제를 던졌을 때 다 같이 막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면은 당연히 분위기 촉진하는데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겠지만 높은 확률로 그렇게 좋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좀 분란이 생기고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그런 조치를 취했고 물론 저도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종교도 있고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저부터도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그런 나의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종교적 어떤 신념을 내세워서 강하게 주장을 하기보다는 나랑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일단 저 사람이랑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신념을 내세우는 것보다 그 단체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운영하는 단톡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는 좀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그런 룰을 정해놨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몇 년씩 계시면서도 그런 문제점 없이 잘 남아 계셔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가님은 그런 민감한 주제가 잘 안 나와서 나시님 방이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사합니다. 윤가님도 치지직 통해서 유입이 되셨다가 저희 청취자 단톡방에 오셨는데 거기서 영화 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소통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살인 장난감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큰일이네. 잡설이 더 재밌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카메라 구도는 지금 바꾼 지금이 더 낫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의견 채팅으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이 구도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냥 제가 보기에도. 뒤가 벽이고 끝이라 약간 횡한 느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 하나만 거시는 것도 좋을지도 라고 하는데 드랑님이 또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방송 키기 직전까지 뭘 검색하고 있었냐면은 요 보이는 요 배경을 포스터로 이렇게 꽉꽉 다 채울까 싶어가지고 그 벽지에 손상 없이 붙일 수 있는 거? 그거 찾고 있었거든요. 베티블루 37점이 이런 거 걸어두셔야죠 라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걸게 된다면은 슬램덩크랑 괴물? 이런 거 걸어두지 않을까? 내가 재밌게 봤던 거 그런 거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페 포스터 1, 2를 다투던 베티블루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그 카페 포스터 1, 2를 다투는 게 요 베티블루랑 그 돌고래 나온 거 그랑블루 맞아. 이 그랑블루도 카페에 엄청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프리윌리 이것도 카페에 엄청 많았던 것 같고 홍콩 영화 포스터가 되게 많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왕과의 감독 그 시리즈도 많이 걸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꼭 있었어. 그 쇼생크 탈출 포스터인데 비 맞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카페에 단골로 엄청 많이 있었던 것 같아. 타락천사 포스터요? 타락천사 요 금성무 얼굴 나와 있는 거 이것도 많이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색 시리즈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색? 레드 블루 화이트 야, 이거 진짜 예쁘다 포스터. 제가 이 레드 세 가지 색 시리즈를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포스터만 봤을 때 다 보고 싶다. 전형적인 프랑스 영화라 잠드실 텐데 라고 하시네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점점 발전해 나가는 성장형 나이트 시네마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야, 저 새끼 저거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였는데 어느덧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좀 잘 해보겠습니다. 이 나이트 시네마는 육성형 유튜브라 재밌습니다 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이것도 안 봤어요 저것도 안 봤어요 라고 하면서 저 갈구시잖아요. 근데 저를 쭉 지켜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갈구는 영화들 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봤습니다. 어제 봤고 지금 다음으로 볼 영화는 헤이트풀 8을 다음에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구시는 거 다 보니까요. 갈궈주세요. 갈궈야 봅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언제 보세요? 라고 하는데 저것도 제가 봐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뼈다구 집어 던졌는데 우주선 되고 그거 워낙 유명하긴 한데 많은 분들이 워낙 명작이고 유명하고 많은 작품들에서 오마주했고 이것 때문에 감상을 시도했다가 지루해 죽는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히 시도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보시라면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신발언 하자면은 그렇게 추천하면서 블레이드 러너 안 본 유튜버랑 내가 말을 섞고 있다니 블레이드 러너도 안 본 사람이 영화 유튜버를 하고 있다니라고 너무 갈구셔가지고 봤던 그 블레이드 러너 메시지는 좋았어요. 메시지 너무 훌륭했고 미장센도 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화인데 SF 배경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너무 경이로웠지만 영화적인 재미로만 봤을 때는 약간 좀 지루했다 보면서 눈물처럼 사라지겠지. 그 대사도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들었을 만큼 영화사 명대사 몇 개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짤로도 파란색 그 색감으로 해가지고 비 맞고 쓰러져 있는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걸로 해서 옆에 글자로 이 비처럼 사라지겠지라고 감성 문구로 적어서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진짜 많이 봤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 대사를 접해서 그런지 뭐 어떻게 저렇게 절절할 수가 있어 쟤는 인간보다 더 인간 같아 이런 느낌으로 본 게 아니라 나올 대사가 나왔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래 이게 그 대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블레이드 러너 이야기로 새는데 마지막에 케이스포드가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구해주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의 해석을 리플리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걸 보면서 아니 오히려 인간적이기 때문에 죽게 냅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동료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총을 쏴서 공중제비 도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를 해리슨 포드가 총으로 죽였잖아요.
있잖아요. 키스도 하고 한 걸 보면 연인 사이로 짐작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자 연인을 죽인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그냥 죽게 냅두는 게 더 인간적인 선택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선택에 대한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레플리컨트, 죄송합니다. 그 IT 용어 중에서 리플리케이션, 리플리카 뭐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네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택하는 게 인간적인 선택이지 않나.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저는 오히려 인간적인 선택이 소중한 사람을 위한 원수를 갚는다는 게 더 인간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공감이 안 됐습니다. 오늘 다룰 살인 장난감이 약간 그런 이야기죠.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라서 조금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리슨 포드가 레플리컨트라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저 그것도 봤거든요. 해리슨 포드가 레플리컨트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제 둘 다 봤는데 저는 그 레플리컨트라는 쪽이 좀 더 맞지 않나? 제가 파이널 컷으로 봤어요. 거기 보면 유니콘 나오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유니콘 씬이 나올 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유니콘이 뛰어다니지? 뭐 전설의 유니콘 같은 뭐 이게 왜 나왔지? 뭐 그리고 종이접기로 그 유니콘을 또 만들잖아요. 거기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유니콘이라는 게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고 찾아보고 알았지만 거기 보면은 기억을 학습시키잖아요. 그 학습된 기억 중에 있는 게 이제 유니콘이고 그래서 그 유니콘 종이를 접는 그 사람도 나는 해리슨 포드 네가 레플리컨트인 거 알고 있어라는 그 암시를 주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레플리컨트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니콘을 유심히 보세요. 그런 모든 상징들이 후속작에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후속작들이 그 2049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2049 블레이드 러너가 지금 돌비관에 재개봉 예정이죠. 다가오는 수요일에 이제 재개봉을 할 건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극장에서 보려고 예매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전작을 안 본 상태에서 그 2049 블레이드 러너가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봤다가 숙면을 취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원작을 보고 나서 이거를 본다면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번 더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극장 예매를 했다가 취소를 했던 이유가 이거는 그냥 극장에서는 한 번 봤으니까 이제 극장 경험보다는 그 쿠팡에도 있고 왓챠에도 있어요. 그래서 파티를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같이 보는 경험을 하면은 같은 영화를 이게 두 번 보더라도 좀 색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49 파티 한번 하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말리시더라고요. 굳이? 라고 하면서 저는 다음에 볼 작품을 헤이트풀 에잇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2049 블레이드 러너를 한번 볼게요. 이걸 연속해서 보면은 저도 지칠 것 같고 그러니까 헤이트풀 에잇 한번 봤다가 2049 블레이드 러너 쿠팡에서 한번 파티 하시죠. 같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시 숙면하실까봐 그런 거죠. 절대 내 돈 주고 가서 다시 숙면하면은 돈 아까우니까 지금 영화표 돌비관 기준 19,000원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킨지 50분 만에 메인 컨텐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 라이브 했었던 거 이제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가일 후기를 또 지난 방송에서 따서 올렸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되게 얄궂은 게 뭐냐면은 그 전주에 했던 게 원카였거든요. 원카 리뷰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족스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영상도 대충 그냥 따서 그냥 쓱 올렸어요. 아가일은 제가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따로 영상을 만들 때도 스크린샷도 많이 집어넣고 음짤도 집어넣고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충 만들고 내용도 제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원카 영상은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 아가일은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인 노력과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아가일을 통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드랑님이 원카랑 아가일의 조회수 차이가 나는 거는 흥행 차이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그게 있어요. 흥행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화가 난 사람들이 욕하러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내 돈 주고 보긴 아까우니까 평가라도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흥행은 안 됐을지언정 조회수는 되게 잘 나오는 그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가일은 애매한 그런 포지션 에 처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나시라고 해서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영화를 봤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살인장난감 이야기 좀 해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휴 시작할 때 딱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했죠. 수리남과 비슷한 맥락의
포인트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거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전략적으로 그때 이제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이번 연휴가 4일이었죠. 저는 이 넷플릭스의 전략에 맞춰서 매일 2회차씩 해서 4일 동안 총 8회를 다 정주행을 마쳤습니다. 네이버 웹툰 원작이고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라서 단행본도 소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이책이죠. 종이책도 소장을 하고 있고, 이 살인자 난감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도 네이버 시리즈에 접속을 해서 이제 디지털로도 소장을 했습니다. 종이책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디지털로도 소장을 했냐면은, 일단 뭐 폰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디지털로 소장을 하면은 댓글을 볼 수가 있어요. 회차마다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볼 수 있어서 그 재미에 전 회차 다 질렀습니다. 대체 이거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통 난감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원작자는 살인자 이응 난감으로 읽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읽어도 다 의미가 있긴 합니다. 먼저 살인 장난감으로 읽게 된다면은 살인자랑 그 장난감 형사, 여기 나오는 손석구 배우가 연기하는 그 형사 캐릭터의 이름이 장난감이죠. 이 장난감 형사와 살인자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고, 살인 장난감 이렇게 읽어버린다면은 살인에 무덤덤해져가지고 마치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살인을 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살인자 난감으로 읽게 된다면은 극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라고 제목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응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자면은 살인자와 난감으로 읽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나오는 이탕, 송촌 이런 인물들이랑 난감 이와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살인자의 난감으로 읽게 된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탕이나 송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난감한 상황,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인자 난감으로 읽는 게 의미적으로도 제일 와닿기도 하고, 제 입에도 제일 살인자 난감으로 잘 붙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살인자 난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은 OCN 에서 방영이 됐었던 타인은 지옥이다를 감독했었던 이창희 감독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도 역시 네이버 웹툰 원작이고, 저는 원작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원작부터가 분위기가 음습하고 찝찝하고 어둡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마치 곰팡이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분위기의 원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인은 지옥이다를 OCN에서 실사화를 시키면서 원작에서 뿜어내고 있던 곰팡이 냄새 그득한 찝찝함을 너무 잘 살렸어요. 재미가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다 떠나가지고 원작이 가지고 있던 이 분위기만큼은 이 감독이 굉장히 잘 살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자 난감의 원작이 가지고 있던 그 분위기를 재미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그 분위기 자체는 요 실사화 시리즈에서도 잘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감상평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충분히 잘 그런 거 살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봤던 작품입니다. 대략적인 시놉시스는요, 평범한 대학생 이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처음에 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데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닌데 증거도 남지 않아 버리고 그 살인 행위로 인해서 죽어버린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진짜 천인공노할 나쁜 놈인 거예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살인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탕이라는 그 주인공이 죽이게 된 인물들이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 나쁜 사람들인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 현장에 있던 증거들조차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그 증거들이 남지 않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일어나는 연쇄살인을 추적해 나가는 감 좋은 형사가 나오는데, 그 감 좋은 형사가 손석구 배우가 연기하는 장난감 형사입니다. 성이 장씨고 이름이 난감이죠. 장난감 형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8부작 동안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드랑님은 원작을 안 보고 봐서 소재가 무지 신선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 드랑님이 말씀 꺼내신 김에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이게 뭐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은 사적 복수극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경단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들을 개인이 나서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해결을 해나가는 요 플롯 자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플롯이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실사화를 했었던 비질란테도 그렇고, 그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더 글로리도 그렇고, SBS에서 방영했었던 모험택시도 그렇고, 이런 소재는 국내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 난감이라는 작품이 그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도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실사화에서 그 면이 잘 살았는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원작에서는 그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잘 다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작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지를 이 실사화 작품에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원작도 빛이 나고 요 그 실사화 작품도 빛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나 드랑님처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잘 가다가 마무리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가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네요. 이탕의 고민이 사라져서 그냥 다크 히어로가 되어버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정도면은 원작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어느 정도의 재미는 다 두루두루 챙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사라진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윤가님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부분을 많은 원작 팬들이 지적을 하시던데, 일단 저도 단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말 나온 김에 저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윤가님이나 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뭐냐면은 원작에서는 이탕이라는 그 인물이 정말 고뇌도 많이 하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가 고뇌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화적인 연출로 굉장히 그 작품상에서 잘 풀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실사화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은, 초반에는 자기가 살인을 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대한 연출을 어느 정도 보여주긴 합니다. 자기가 죽인 인물이 나와서 나도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왜 날 죽였어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후반부에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진짜 다크 히어로, 무슨 능력자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면에는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이러면은 소름이 이렇게 뒷목에 스르륵 하고 돋아요. 이탕이 이게 진짜 초능력자도 아니고 엑스맨도 아니고 무슨 원작에서는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고뇌도 많이 하고 뭐 죄책감도 느끼고 이랬던 그 이탕을 이 실사화가 되면서 진짜 무슨 초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려가지고 저는 그게 약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윤가님이 맞아요. 아까 제가 그 뒷목에 소름 돋는 거 스파이더 센스도 아니고 초능력처럼 그거를 묘사해버렸다는 게, 퉁쳐버렸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윤가님이나 신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쉬운 부분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비슷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쉬우면서도 감독의 빙의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초반에 잘 연출해놨던 그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이탕 스스로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뒤에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연출을 해버린다면은 약간 보는 이로 하여금 계속 반복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생략해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의도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원작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다가오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이야기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채팅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풀어진 것 같아서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서 미주알 고주알 풀어냈더라면은 요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자연스럽게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라이브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캐릭터의 이름도 이 살인자 난감이라는 제목만큼 특이한데요. 이름도 이탕 그리고 장난감 이렇게 다른 작품에서는 쉽게 쓰지 않을 이름들로 캐릭터의 이름들을 썼잖아요. 이거는 제가 추론해내는 건 아니고 원작자의 공식 인터뷰입니다. 공식 인터뷰에서 이 인물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탕에서 이 탕이라는 이름은 뭐 총 쏠 때 뭐 탕탕 뭐 이렇게 하니까 이탕 두 번 탕탕 뭐 해서 뭐 이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원작자가 풀어냈던 이야기는 이 이탕에서 탕자가 방탕할 탕자를 썼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활개치는 이제 인물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이라는 이름을 장난감으로 했던 이유는 극 중에 나오는 범인들에게 장난감처럼 놀아난다는 거를 묘사를 하고 싶어서 장난감으로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이 이름뿐만 아니라 이 원작에서도 그렇고 이 실사화에서 손석구 배우도 그렇고 껌을 계속 씹고 있어요.
계속 풍선껌을 씹고 있단 말이에요. 대사로도 표현이 되는데 일반 껌이나 풍선껌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대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힘들지 계속 씹다 보면은 일반 껌도 풍선껌처럼 부러진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우발적으로 살인을 시작한 이탕과 나중에 나오는 송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는 이 둘도 일반적인 사람이었지만 계속 살인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살인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거를 요 껌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송촌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원작자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가지고, 그 일본 코미디언 중에서 마츠무라 쿠니히로라는 코미디언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마츠무라를 한자로 쓰면은 송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일본 코미디언의 이름을 따와서 캐릭터의 이름을 지었냐 하면은, 배우와 감독으로 많이 유명한 기타노 타케시 아시죠? 여러 가지 걸작들도 만드시고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 그 일본 배우이자 감독인데, 이분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 잘 모릅니다만 이 원작자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 사람의 행보를 봤을 때 뭔가 법을 초월해서 사는 그런 사람 같았다. 그래서 초월자나 절대자의 느낌을 이 기타노 다케시의 행보를 보면서 이 원작자가 느꼈대요. 그런데 이 기타노 다케시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모방하는 이 코미디언이 마츠무라 쿠니히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츠무라 쿠니히로처럼 초월자나 절대자를 모방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마츠무라 쿠니히로의 마츠무라를 한자로 따서 송촌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네요. 노빈이라는 인물은 다들 아시다시피 배트맨과 로빈에서 노빈으로 나오고 이제 히어로의 사이드킥 이름은 나오는 거죠.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제 감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뭐 원작도 그렇고 실사화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봤습니다. 특히 원작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라서 좀 더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이중성이라는 이야기가 몇 년 전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멀티페르소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멀티페르소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멀티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방송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나의 모습, 남편으로서의 나의 모습, 아들로서의 나의 모습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멀티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개념보다는 누구나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인데 아마도 이 원작자는 성악설을 믿고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아닌 척하고 살고 있지만 누구나 악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작품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디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물론 이 실사화 작품에서는 뒤에 소름이 돋으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나쁜 놈인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이탕이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탕이 진짜 뭔가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이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아보고 죽이게 된다, 이게 아니라 누굴 죽였더라도 이런 이면성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누구나 다 이런 악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작을 안 보시고 이 실사 시리즈로 접하셨던 분들 중에서 드랑님은 다행히도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지만, 실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탕과 노빈이 진짜 슈퍼히어로 콤비가 돼가지고 악을 처단하고 다니는, 법이 아직까지 잡지 못한 그런 범죄자들을 에피소드마다 타겟팅해가지고 처단하고 다니는 그런 사이다물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자경단물 이런 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초반 에피소드만 보고 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 8화까지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요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있으면은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맹인 안내견 그 안락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그 이야기를 인상 깊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세상 밝은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딸이 불량배들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상태로 자살을 해버리죠. 그렇게 허망하게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요 살인자 난감의 원작에서도 나오고 실사화에서도 나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만큼은 원작보다는 이 실사화에서의 연출이 더 좋았어요. 원작보다는 조금 더 이 아버지
아버지의 심정에 대한 묘사를 그 실사화에서 좀 더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좀 더 거기에 몰입했기 때문에 다른 에피소드들보다도 더 가슴에 와닿은 게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눈물을 좀 흘렸냐 하면은 딸이 투신 자살을 하거든요. 딸이 자살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그 장면이랑 아버지가 모든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을 먹고 병원에서 자살을 하죠.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바닥에 쓰러지는 그 장면이랑 같이 겹치면서 아버지와 딸이 마치 나란히 바닥에 누워있는 듯한 그 연출을 하면서 그 장면을 그려내요. 와, 근데 그게 제가 말로 지금 설명하면서도 약간 소름이 돋는데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다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이 실사화 작품에서는 정말 그 가슴 저리게 잘 연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연출적으로 깊게 분석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남들이 다 보는 만큼만 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막 막연히 보면서 그냥 아 좋았다, 이 연출 정말 가슴에 와닿는다 이거지, 이 연출이 왜 사람들에게 가슴 깊게 남겨지는지 카메라 무빙이나 아니면 그 음악의 박자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낱낱하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여러 번 언급한 김다배님이라는 영화 크리에이터가 그 살인자 난감에서 처음에 이탄과 장난감이 대치하는 씬이 나오는데 그 씬이 왜 긴장감 있게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연출적으로 분석한 영상이 있어요. 제가 다배님이랑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왜 보냐 하면은 이 작품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연출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요런 식의 연출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몇 개만 포인트 잡아서 설명만 해드려도 아 이렇게 신선한 연출들이 전반적으로 깔려있구나, 요게 어필이 될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영상의 원본은 그 인스타그램 다배무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재생 분량은 편집하였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김다배를 검색하시면 감상 가능하십니다. 나도 저런 장면을 봤을 때 와 쩐다, 긴장감 넘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장면에서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거지 라는 거를 저렇게 좀 멋있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드랑님이 나까지 쫄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저런 느낌을 줄 수 있는지를 나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으면은 여러 번 돌려보면서 왜 인상이 깊었는지 그런 거를 깊게 파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영님이 연출이 기가 막힙니다 라고 하는데 손석구 배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게 마침 또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영님이 기가 막히게 또 요거를 찝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최우식 배우 이야기부터 하자면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기존의 다른 작품에서 나왔던 연기 스타일을 보면은 평범함보다는 약간은 그 찌질함에 가까워져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았을 때 연기를 되게 잘하는 그런 배우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야, 이번 작품에서 초반에는 평범한 그런 대학생이었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살인에 익숙해지는 그 표현을 너무 연기적으로 잘 풀어냈더라고요. 그 눈빛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인물의 변화를 너무 잘 연기를 해준 것 같아가지고 최우식 배우를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봤던 것 같습니다. 손석구 배우에 대해서 아까 영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게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캐릭터 분석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아예 다른 180도의 연기 변신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손석구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연기의 톤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이 캐릭터에 맞게 적절하게 포인트들을 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표정뿐만 아니라 대사 톤이라든가 행동 같은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베이스로 해서 약간의 그 캐릭터에 맞게 변주를 준 그런 느낌이라서 아주 새로웠다라는 그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는 장난감이라는 캐릭터에 꼭 맞는 캐스팅이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너무 잘된 캐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해드릴 다른 배우들도 캐스팅 디렉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상 줘야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하나 너무 캐스팅 찰떡으로 잘 한 것 같아서 정말 캐스팅 하나만큼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송촌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이희준 배우 같은 경우도 이 살인자 난감에서 배우의 연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배우이죠. 촬영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중들에게 공개된 시점만 따지고 봤을 때 바로 전작이었던 황야에서는
미친 의사로 나오죠. 연기가 아쉬웠다라는 것보다는 작품이 별로니까 그냥 연기마저도 아쉽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 잘했어요. 황야에서도 충분히 잘했지만 작품이 아쉬우니까 괜히 배우의 연기마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황야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이 살인자 난감에서 보여줬던 그 송촌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이희준 배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아까 최우식 배우랑 손석구 배우도 연기를 잘했다라고 했지만 끝나고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맴도는 그 연기는 이희준 배우의 연기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렬하게 연기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 연기하다가 갑자기 캐릭터 이야기로 빠져서 좀 그런데, 이탕도 그렇고 송촌도 그렇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단죄를 행하는 살인자 캐릭터인데, 송촌 같은 경우는 항상 죽이기 전에 반성문을 받잖아요. 반성문을 받는 이유가 내가 죽인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 확신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죽이기 전에 본인들로부터 직접 자필 반성문을 받음으로 해서 본인의 부족했던 그 확신을 채우고 죄책감으로부터도 탈출하고자 하는 그 장치가 반성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년의 껄껄거리는 특유의 소리를 너무 잘 살려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희준 배우를 다시 봤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랑님이 해주시는데, 실사화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송촌이라는 인물이 한 60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60대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인 연령층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가서 이제 행동들을 계속 관찰을 했대요. 이 이희준 배우가. 노빈역 김요한 배우 연기가 이 작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등장은 좋았어요. 원작에 있던 그 캐릭터랑 싱크도 좋았고 매니악하게 빠져있는 그런 연기를 한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찰떡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캐스팅 잘했네 라고 초반에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뒤로 갈수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처음에는 단순 사이드킥적인 행동을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비중이 커지는 인물이거든요. 이탕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자유가 될 수 있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인물로 마지막에는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그 단순 사이드킥으로 시작을 했던 그때의 노빈이라는 인물의 연기와 마지막에 가서 이탕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는 노빈이라는 인물은 전혀 다른 인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후자가 더 진중해지고 좀 더 성장한 그런 노빈의 모습이겠죠. 이탕이라는 인물이 이 극 중에서 처음과 끝의 연기와 캐릭터가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노빈이라는 인물도 그 이탕과 함께 변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면에서 생각을 하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등장만큼은 박수치면서 야, 캐스팅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좀 아쉬워졌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요 인물들 외에 조연이라든가 단역 인물들도 캐스팅도 잘 됐고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많이 회자되는 분들만 따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정확히는 장님녀가 아니라 장님호소녀죠. 장님호소녀가 이 정희서 배우가 연기를 해주는데, 그 기생충에서 피자녀로도 나왔었고 드라마 마임이라는 곳에서도 메이드로 나왔었던 그 배우죠. 근데 정말 예쁜 배우예요. 예쁜 배우인데 분장도 그렇게 하고 만화에서 나왔던 장님호소녀의 그 이미지를 너무 잘 살려가지고 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물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도 있고 눈에 화상 분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야, 저런 배우를 어디서 구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 정희서 배우였더라고요. 맞아요. 기생충에서 그 피자집 사장 그 박스 접는 진정한 연기 변신은 이 정희서 배우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해줬습니다. 그 현봉식 배우도 여기서 신스틸러 역할을 잘 해주는데, 이 현봉식 배우가 하는 사투리 연기는 진짜 보물 같은 그런 사투리 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현봉식 배우 자체는 이 작품에서도 신스틸러가 될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 해줬지만, 이 반면에 이 현봉식 배우가 연기하는 이 형사 캐릭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이야기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작품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왜냐면은 중요한 것처럼 계속 화면에 많이 노출되는 것 대비 하는 게 너무 없지 않나?
라는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저는 볼 때는 이 현보식 배우의 연기에 매료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딱히 못하면서 보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노출되는 그 비중에 비해서는 너무 좀 역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드랑님도 뭔가 불필요한 캐릭터 같긴 했습니다 라고 이제 공감을 해주시네요. 중요 인물은 아니지만 그 편의점 사장 있잖아요. 이탕이 알바했던 그 편의점 사장님이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생활 연기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놀랐습니다. 동료 알바, 그 여자 알바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동료 알바도 짜증 연기 잘하던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맞아요. 그 짜증 연기, 생활 연기 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아쉬운 점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먼저 이야기가 나와서 서두에 이야기를 했죠. 근데 거기서 언급하지 않았던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로 빠지는데, 제가 정치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제 뭐가 아쉬웠는지 대번 감이 오시죠? 이재명 풍자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넷플릭스 측과 제작진들은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 인물이 나오기 전에 그 뉴스를 먼저 봤어요. 뉴스에서는 스크린샷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렇게 순간적인 그 포착만 저렇게 해놓으면은 누군들 그거를 피해갈 수 있겠냐. 스크린샷을 유독 닮아 보이게 찍었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진짜 닮았어요. 정말 닮게 해놓긴 했더라고요. 그 뉴스를 먼저 접하고 봐서 그냥 유독 닮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작품상에서 그려진 그 캐릭터의 설정이 단순히 외모를 닮게 묘사가 했다 이게 아니라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설정들이 있어요. 그 극 중에서 초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초밥을 먹는 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을 때 이제 먹은 음식이 초밥이다라고 해서 그 초밥을 등장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포장이나 배달로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 하면은 단순히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초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연으로 그렇게 겹쳤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수 번호가 4,421인데 이게 제일건설 수익금의 총액이 4,421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죄수 번호를 4421로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던데, 야씨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면 한도 끝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해당하는 손녀 이름이 원작에서는 손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실사화 작품에서는 손녀 이름이 형지수라고 명확하게 이제 대사로 나옵니다. 근데 형지수라는 이 이름이 형수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살해당할 때 경동맥을 찔리죠. 이거는 진짜 당당하게 부인할 수 있는 게 원작에서도 그래요. 원작에도 똑같이 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동맥이 찔렸다라는 설정은 피해갈 수가 있는데, 이야기했던 세 가지 설정 때문에 이재명을 풍자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넷플릭스는 공식 부인을 했고요. 공식 부인을 했다니까 뭐 솔직히 더 할 말은 없는데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 반복되잖아요. 하나하나만 보면은 야 존나 개혁진데 싶은데 다 겹쳐서 놓고 보니까 이거 제작 당시에는 몰랐을 지언정 이게 편집 과정에서 몇 번을 반복하면서 볼 텐데 우리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거 좀 논란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그 수많은 스태프들 중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잘 편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남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설정이라면은 알아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심 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재밌게 잘 보고 나서 논란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대로 논란이 되는 걸 보면서 난 재밌게 봤는데 괜히 찝찝하다. 아예 몰랐으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찝찝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재밌게 잘 본 작품의 이야기에 대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저도 아쉽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작을 모르시고라도 보셔도 재밌을 만큼 충분히 잘 만들고 연출도 잘 돼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감독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이 작품에 나왔던 주조연 아니면 단역 배우들은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진 작품이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그러니까 블루레이든 DVD든 이렇게 물리디스크로 소장할 수 있게 발매가 된다면 소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있게 봤던 작품이니까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곁가지 이야기인데요. 극 중에서 손석구의 아영 역할로 나오는 배우가 있는데 손석구랑 너무 닮아가지고 작품을 보면서 야, 저렇게 닮은 배우를 어디서 구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하고요. 아예 없는 얼굴을 만든 건 아니고 애초에 캐스팅도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그 얼굴에다가 약간 리터칭을 한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수많은 드라마나 작품에서 그 메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보다 더 과거나 미래의 시점을 플래시백이든 아니면 상상이든 간에 그릴 때 아예 다른 배우를 캐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배우 체인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겠구나. 근데 기존에도 이런 기술을 많이 썼죠. 디즈니에서 나왔던 스타워즈 드라마 시리즈에서도 과거 그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왔던 인물들을 최근에 제작된 작품들에 재등장시킬 때도 이런 기술을 썼던 걸로 알고 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이 됐었던 아이리시맨이라는 작품에서도 그 배우들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할 때는 그 딥페이크 기술을 써가지고 그렇게 뭐 했었죠. 이게 아직까지는 좀 고급 기술이고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 이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 기술이 된다면은 앞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될 기술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개봉작이랑 OTT 공개작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진짜 간단하게만 하고 갈게요. 먼저 이번 주 개봉작은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고, 그 월레스와 그로밋 요게 재개봉을 합니다. 바튼 아카데미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사전에 기대를 1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신의 20일 평가가 미쳤어요. 평론가들이 거의 다 고점의 점수를 주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줄거리 이야기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니까 바튼 아카데미라는 요 작품 주목하세요.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가 개봉했었던 요 이프 온리가 재개봉을 합니다. 20주년 기념으로 재개봉을 하는데 요 여자 주인공 요 배우가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이 이프 온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여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팬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니까요. 요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개봉하는 작품 중에 최고 기대작인 파묘가 드디어 2월 22일 날 개봉을 합니다. 특이하게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개봉을 하는데, 목요일에 개봉하는 이유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먼저 공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목요일에 개봉을 하게 됐다라는 이런 후일담이 있네요. 그리고 2월 22일이라서 콩콩절이라고 불리는데 222잖아요. 2의 대명사의 홍진호가 요 파묘 그 홍보를 한다라고 합니다. 야, 요거 마케팅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해외 언론 그 후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호평이고 후반부가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오컬트물이다라는 거에는 다들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요거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 너무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OTT 공개작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해가 2월 22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 족발 액션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명장면이 많은 나홍진 감독의 작품이죠.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우 X가 2월 22일 날 웨이브에 공개가 됩니다. 요게 소우 1편과 2편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소우가 뭐 많은 매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너무 고어한 거에만 치중되는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 소우 X 같은 경우는 역대 소우 시리즈 중에서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2월 22일 날 웨이브에 공개가 되면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되게 재밌는 영화 뉴스들이 많았어요. 일단 그 데드풀의 예고편과 이제 개봉일이 공개가 됐죠. 7월 달에 국내 개봉을 할 예정이고 이제 예고편이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데드풀 7월에 개봉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가 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혹성탈출 리부트 된 다음에 3부작 훌륭하게 됐는데 여기서 뭔 또 새로운 시리즈야 라고 많이들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테스트 시사회 반응이 형편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쿠아맨 2편 같은 경우도 테스트 시사회는 형편없다라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반응을 의식해서 편집에 재촬영에 막 이런 것들을 거듭하더니 그나마 볼만한 수준으로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혹성탈출의 이제 다음 시리즈도 테스트 시사회 반응은 형편없다라고 나왔을 지언정 이후에 추가 편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촬영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보완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테스트 시사회 반응이구나 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 사제들의 스피노프 작품인 검은
검은 수녀들의 송혜교 배우와 전여빈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캐릭터 설정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검은 사제들을 너무 재밌게 봤던 입장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가님이 검은 수녀들 나왔으면 다음에는 검은 스님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제8일의 밤이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요 오컬트물인데 요게 굳이 따지자면은 검은 스님들의 좀 적합한 작품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 안 보셔도 됩니다. 존나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정우성과 이정재 배우의 20대를 볼 수 있는 비트와 태양은 없다가 이제 CGV에서 재개봉을 합니다. 3월 달에 재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요거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을 맡았던 원카가 국내에서 2024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듄 파트 2의 프랑스 시사회 반응이 나오는데 극찬 일색입니다.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저 역시도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 요 배우들이 방한을 하죠. 너무 가보고 싶지만 인파들이 몰릴 것 같아서 집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잡담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방송 시간이 역대급 방송 시간 지금 얼마나 됐냐? 2시간 12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